정년퇴임을 앞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철기 교수가 정부가 주는 훈포장을 받지 않겠다며 퇴직교원 정부 포상 포기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훈포장은 이 교육 발전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해서 정부가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수여하는 포상인데요. 이 교수는 이달 말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는 포기 확인서에 사유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도 포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로서 온갖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도 교육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포상을 받는 게 송구스럽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양심상 치욕으로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한 세상 오늘 김성균입니다. 이 교수는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를 가져온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독립언론의 정기 후원을 해오고도 있지만 정년퇴임 기념으로 고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말할 줄 아는 교수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칭찬 일색의 댓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소신이야말로 학자적 양심이다 라고도 전했는데요. 정년퇴임을 하는 학자의 양심과 그의 소신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그리고 신세계가 광주 복합 쇼핑몰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광주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에 따른 대처기를 꾸리고 기자회견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 이슈판에서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 대책위 이현민 사무총장 연결해서 우리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와 대화 녹음을 사실상 온천 봉쇄하는 이른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이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 언론의 입장도 나름대로 좀 각각인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 코너에서 광주전남민원연의 문병훈 고문과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바다 속을 달려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지구를 지키는 발전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꿈꾸던 삶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Great Possibility 대우건설. 바다 속을 달려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지구를 지키는 발전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꿈꾸던 삶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Great Possibility 대우건설. 바다 속을 달려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지구를 지키는 발전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꿈꾸던 삶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Great Possibility 대우건설.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이나 CPBC 빵 앱을 다운받은 뒤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지역사회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갑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광주 카리타스 보호작업장에서 건강을 담은 꿈꾸다 티백 선물 세트, 가톨릭 농민회 친환경 농산물 우리농에서 우리밀 선물 세트, 자연 먹거리 먹는 즐거움 자연나 김치에서 김치, 궁전 제과에서 교환권, 현진식품에서 천일염으로 절여 정성껏 만든 어머니 손맛 현진 포기김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뉴스를 노진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가톨릭대학교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나주시 남평읍 광주가톨릭대학교 대성당에서 제9대 김정용 총장 신부 취임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취임미사는 광주대교구 옥현진 총대리주교가 주례한 가운데 전임 교구장인 윤공희 대주교와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노성기 전임 광주가톨릭대 총장 신부, 박찬호 수원가톨릭대 총장 신부, 사제와 수도자, 신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헌됐습니다. 옥주교는 강론에서 김정용 신부의 총장 취임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김 신부는 겸손과 지혜를 겸비했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만큼 맡은 소명을 잘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짊어지게 될 십자가의 무게보다 사제 양성의 기쁨이 더 크기를 바란다며 총장 신부와 교수 신부, 수녀들은 미래의 사제직을 꿈꾸는 신학생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참 사제의 삶을 잘 가르쳐달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옥주교는 김 총장 신부는 짊어지게 될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 걸어주실 것이라며 이곳에서 교수 신부와 더불어 신학생 양성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장 신부는 취임사에서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그분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직무에 부여된 사명과 온전히 일치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학교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며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의 기쁜 소식으로 성장하고 복음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교구장인 김선태 주교는 축사에서 김정용 신부의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사제 양성을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주교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신자가 고령화되며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제를 양성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용 신부는 이 직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출중한 신앙심을 가짐과 더불어 학식에 있어서도 남 못지않게 훌륭한 분이니 그 누구보다도 이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미사 중에 신학생들은 축가를 선물하며 김 총장 신부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김 총장 신부는 1993년 2월 사제품을 받았으며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월곡동 분당 보좌 신부와 쌍암동 분당 주임 신부를 거쳐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장과 광주대교구 사목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부터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 신부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광주 남구가 청각이나 언어, 시각장애인의 언어장벽 해소를 통한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블릿 수어 영상 통역 및 민원 서류 음성 변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태블릿 수어 영상 통역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민원 행정 서비스로 민원인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및 통역사가 태블릿 영상을 통해 3자 간 양방향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남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종합민원실을 방문한 장애인 민원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면 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통역사와 민원인 사이에 실시간 영상 수어 통역이 이뤄지며 수어 통역이 완료되면 통역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광주시 의회는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용 태블릿 PC 구입 명목으로 302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SNS에 쿨링아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광주시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2차 추경에 태블릿 PC 구입비 명목으로 3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 상반기에 태블릿 PC 41,305대를 보급하는 등 지금까지 64,641대를 학생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시 교육청이 태블릿 PC 보급에만 주력한 나머지 기기에 대한 활용이나 관리 방안 등 성과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다른 시도교육청의 태블릿 PC 보급에 따른 운영 상황 등 사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 방안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문위는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보급 계획과 정보와 역기능 해소 대책, 학교 무선 인터넷 통신망 과부하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이 같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차기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진표였습니다. 네,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와 신세계가 광주 복합 쇼핑몰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죠. 광주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에 따라서 대책위를 꾸리고 최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광주시와 상인 간의 소통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 대책위 이현민 사무총장 연결해서 지역 상인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작진이 광주시에도 이 관련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복합 쇼핑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저희 방송을 통해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광주시의 복합 쇼핑몰 공식 입장이 나오게 되면 추후 관련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 대책위 이현민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민입니다. 네. 먼저 사무총장님께서는 현재 자영업에 좀 종사를 하고 계셨다가 최근에 좀 여의치 않아서 폐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요? 네, 지금 한 5년여 스포츠 의료업을 운영하다가 예. 경기 침체 및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작년 10월 말에 안타깝게도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코로나19의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만나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어떤 말씀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어렵죠. 영세 자영업자들은 모두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사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장을 정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울며 겨자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정말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이 코로나가 약간 좀 주춤한 건 아닙니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좀 숨통이 트이는가 했더니 여러 가지 또 경제 여건이 약화되면서 어려움을 2중 3중으로 겪고 계시는데 네. 자,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광주 상인 대책위가 이제 꾸려졌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분들이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광주를 대표하는 그 전통 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9군데 양동, 남광주, 말바우, 또 보홍선 이런 큰 굵직굵직한 상인회에서 참여해 주셨고요. 네. 또 각 지역별로 상권이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별로 해서 세정 아울렛, 용봉지구, 첨단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총장로 예. 이런 상인회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참여했고 또 앞으로 여기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대책에 동참한 상인단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거의 대부분의 상인들이 지금 이 대책위에 함께 몸을 담그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9개가 지금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총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래된 지역의 이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광주 지역의 이 복합 쇼핑몰 건립에 대해서 유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이보다도 이제 어차피 대책이 소임을 맡다 보니까 대책이 입장에서 중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이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자는 여론 등의 출발이 애초에 청년층 및 젊은 층의 유권자들의 욕구를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정치권에서 끌어들여와 가지고 그들의 표를 구하기 위해서
유치 정책이 기결되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봅니다. 네. 네네네. 지역민들 입장에서 우리 이제 상인들의 입장은 뭐 이게 들어온 것을 결코 반기지는 않을 것이겠습니다만 지역민들, 네. 시민들의 또 많은 분들께서는 좀 광주에도 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은 네네.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무조건 저희 뭐 이렇게 반대를 한다 이런 개념은 네. 아니고요. 네, 지역민들과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미리서 마련하면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또 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맞습니다. 것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좋겠으나 어차피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네. 지역 상인들, 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협업하고 상생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좀 문제를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우선 예. 과제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대형 유통 업체들을 또 중심으로 이게 뭐 한 개가 됐건 두 개가 됐건 이 쇼핑몰 유치는 좀 어찌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요. 네. 우리 상인 대책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좀 걱정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뭐 상권이 다 잠식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가 롯데 아울렛 월드컵점과 수완점이 입점하면서 네. 이 매출이 한 35에서 40% 감소한 것을 현실적으로 체감하신 상인분들께서 예. 일단은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또 이에 따른 유통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이게 사장님들이시죠. 또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들, 직원들을 또 같이 또 생계를 하시는 가족들, 그분들이 이제 일단 생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우려가 되고 또 상인들은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하자는 얘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이것을 이 상인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광주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대기업의 언론 보도에만 지켜만 보고 있는 이 미온적인 태도에도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불안해한 부분이 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대하게 이제 막대한 자본력을 투입을 해서 이제 상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상인들에게 가장 피해가 크게 좀 직면할 업종이나 상권이 있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이 품목들이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뭐 우리 지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광역시에서도 뭐 인구로 좀 제일 이렇게 적은 인구인데 대형 유통 대기업들이 뭐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다 이렇게 막 유치 경쟁에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이 영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업종들이 뭐 어느 한 업종을 지목한다기보다도 모든 업종들이 전체가 좀 피해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매출에 봐야죠. 매출 급감에 본인들이 이제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은 이미 아까 먼저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류 유통업을 종사하시는 스트리트 대리점 하시는 이렇게 뭐 스포츠 의류, 뭐 아웃도어, 뭐 숙녀복 이런 의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롯데아울렛 입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에게 매출 급감의 그런 요소들을 또 체감한 체감하고 계시니까요. 매출의 하락도가 한 40% 최고 4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도 좀 이 국면에서 광주시의 상생 노력이랄까요? 고민이 다소 부족해서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광주시의 상생 노력 어떠한 점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저희 일단 그때 지난주에 저희가 기자회견 끝나고 신한력 추진본부 예. 복합쇼핑몰 담당하는 부서 본부장님과 이제 김준영 실장을 만나셨군요. 예. 시장님과 이제 본부장님이시더라고요. 예. 본부장님과 이제 면담을 했는데 추후 지금까지 이제 어떤 일단은 이제 복합 쇼핑몰 과가 신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동분서주 하셔요. 그래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 상인들과 상인 대책위와 협의하면서 이게 일단 큰 대의에서는 광주 지역 공동체의 상생 협의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잘 성실하게 네. 협의하겠다 이런 광주시도 이 피드백 사업을 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좀 그 답변이 말씀을 있었군요. 해주셔서 그나마 예. 좀 위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광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또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지 말로만 선언적인 그런 이 액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뭔가가 좀 눈에 보이는 좀 가시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어떠한 방안들이 또 상인들을 보호하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상인들이 생각하시는 그 보호 대책이랄까요? 어떤 걸 좀 네네. 해주길 바라십니까? 저희가 지금 크게 한 5가지 정도 본부장님과 면담 시에 네.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상인 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대책위와 정례회를 좀 개최해달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민관협의체를 좀 구성해달라, 세 번째는 시장의 면담 요청을 좀 드렸고요, 네 번째는 광주시 조례에 나와 있는 상권 영향평가의 부분에 대해서 사전을 좀 준비를 해달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쇼핑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달라. 이런 부분 한 크게 5가지 정도 네. 요청을 드렸고, 차후에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제안서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관련해가지고 시의 어떤 계획과 더불어서 저희 대책위와 어떤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 광주시에서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저희들도 잘 알려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 대책위의 이현미 사무총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5086번을 쓰는 우리 애청자님께서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복합 쇼핑몰이 광주에 생기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생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듯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복합 쇼핑몰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문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5086 우리 애청자님의 의견에 대해서요? 저에게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예, 우리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와서 많은 좀 대화하면 좋겠다라는 좀 응원, 격려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문자 예. 보내주신 시민들 큰 힘이 됩니다. 예, 함께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광주가 어디입니까? 대동세상을 또 구해냈던 우리 광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마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상인 대책위에서 5가지 요구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복합 쇼핑몰 유치 논의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네. 지난 민관협의체는 지난 민선 6기 7기 윤장현 이용섭 시장님 재임 시에 운영됐던 이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운영을 했던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에서 여러 학계 전문가 그룹 또 시민단체 이게 구성이 돼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몇 차례
협의회를 거쳐서 우리 광주 공동체 상생을 위해서 딱 두 가지 업종 제한 및 면적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예. 큰 합의를 이뤄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교훈 삼아서 이번 8기 강기정 시장님 도 민간협의회를 하자고 좀 이렇게 제안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이 문제를 좀 제외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던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걸 기화로 좀 많은 이 국가 예산, 국고를 좀 확보를 해서 광주 전역에 뭐 복합 쇼핑몰도 복합 쇼핑몰입니다만 다른 이 기반 시설도 확충하고 상당히 일석이조의 형태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제외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국가가 나서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했다는 사례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대선 전국에서 그냥 뜬금없이 그 불거져 나왔던 그 젊은 층의 그 표를 이식해서 그 표를 구하고자 네. 나온 정책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복합 쇼핑몰 자체가 민간 사업자 및 지자체의 업무 영역이지 국가가 나서서 유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씀엔 동의합니다. 예. 오히려, 민간의 영역이죠, 이건. 예, 오히려 지역 상권 보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를 저지를 하고 반대했던 광역 단체장 및 기초 단체장님이 계셨던 사례도 있어요. 예.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유치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게 그 반대급부적인 이 지역 대형 유통 공룡 기업들에 맞서서 싸워야 될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지역의 어떤 경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 자영업자들은 그분들의 생계 요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DTA가 꾸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광주 시민분들, 애청자분들께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상인대책위가 무조건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광주 시민들이고 시민들께서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또 사업을 또 영위하고 또 삶을 영위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광주 경제의 실핏줄 같은 저희 자영업자 하시는 그 상인들이 대기업에 맞서서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반드시 도산이 따를 것이고 폐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 그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일자리도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생존의 때문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직면한 위기를 사전에 예. 우리 피해 상인들과 소통하며 예.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민선 7개에 이뤄낸 강주형 일자리 있잖아요. 네. 그걸 모델로 삼아서 강주 공동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최초 후 전국적인 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 대책위가 꾸려진 게 반대를 위해서 결코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네. 들어온 것은 들어오더라도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또 잘 마련해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네. 이 문제 좀 관심 가지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 대책위 이현민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신 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각종 소송 등에서 곧잘 증거로 활용되는 통화, 대화 녹음을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의하지 않고 통화 녹음을 하게 되면 징역 10년을 살게 되는 이런 좀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 이야기 오늘 좀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자,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개정 법률안이 발의만 된 상황이죠, 현재. 예. 핵심이 뭡니까, 이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을 포함해서 구자군, 권명호 등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요. 여기에는 첫째,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여러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할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 법을 제안한 이유는요. 예.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서 법리 해석에 따라 법률 취지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 자유 또는 통신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1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 침해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행법 조화에서는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현행법 조항에 이 내용이 따로 추가가 됐다라는 예.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일부 개정 법률안이 좀 발의됐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에 상당히 이런저런 반대 목소리가 꽤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하게 되면요. 예. 국회 의원 정보 시스템에 이것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게 의원 정보 시스템에 따른 24일 오후 4시 현재 대화 당사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 입법 예고 등록 의견에 예. 1,822건이 올라왔는데 그 가운데 1,820건이 반대예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반대 여론이 이런 경우도 압도적이죠. 있군요. 예. 예. 반대 이유로는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화 통화 녹음은 약자의 자기 보호 수단이다.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CCTV나 블랙박스도 막을 거냐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니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는 불법으로 돼 있지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괜찮도록 돼 있거든요. 예.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 목소리가 크지요. 예. 우리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통화다. 양복순 PD가 이걸 녹음하면 그 자체는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죠. 예. 근데 우리가 동의를 하지 제가 않았기 만약에 때문에요. 서로 대화하는 당사자인데 예. 제가 녹음했다라고 예. 하면은 이거는 불법이 아닌 거죠. 녹음하지 마시죠. 네. 자, 어찌됐든 제3자가 녹음할 때만 이제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면 당사자 간의 1대1 대화 녹음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네. 예.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현행통비법에 네. 따르면 당사자 간의 1대1 대화 녹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전화 통화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또 휴대폰에 그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네, 네. 그걸 녹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도 녹음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간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그 당사자다. 이건 불법으로 취급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대화 참여자는 자기가 거기에 대화에 참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추가됐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 징역 또는 5년 자격정지 처하는 처벌 규정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 1대 무겁네요. 4가 됐든 네. 1대 1이 되었든 미리 녹음한다고 얘기하고 동의를 구해야만 범죄 행위가 되지 그러네요. 않는다. 결론적으로 쉽게 예, 말하면요. 개정안 핵심인 것이죠. 이게. 네. 자, 그러니까 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핵심은 당사자가 아닌데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네, 그렇습니다. 아, 참 그렇군요. 예. 통신비밀법을 제정한 취지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취하거나 뭘 도청장치 같은 거를 갖다 놓고 감청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막기 위한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 내가 하는 얘기, 상대방이 하는 내 말에 답변하는 얘기 이런 거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번 개정안은 그게 당사자든 아니든 여튼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그건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건 불법이고 징역 10년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사실상 뭐 그동안에 통화 녹음이 많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수단이 좀 돼 온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 그 자동 녹음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지금 자동 녹음을 하고 있고요. 휴대전화는요. 전화 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녹음이요? 예, 그렇게 설정하면요. 야, 그렇군요.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예. 이거는 또 이제 귀찮은 것은 또 정기적으로 좀 지워야 돼요. 파일이 필요 많이 없는 거는. 차니까요. 예, 예. 아, 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동 녹음하게 되면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고 예. 인터뷰 내용을 다시 복귀해서 방송 원고로 써야 되고 하니까 자동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업무상, 이제 필요상. 예, 예. 필요하니까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범죄 무고 다양한 사건 소송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한 증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예. 자, 요번에 인기리에 조용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억나실 겁니다. 우영우의 친구 동그라미 아버지 동동산 씨가 형제 간 유산 상속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상 강요와 허위가 있었어요. 기망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 행위가 그렇게 있었다는 녹취나 제3자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동그라미 아버지 동동산 씨가 계약 과정에서 나는 통화나 대화나 이거 녹음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거죠. 예. 약자는 그렇게 사용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각종 소송에서 곧잘 증거로 활용되는 통화 대화 녹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뭐 국민들의 의견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분들은 어떤 의견을 주로 지금 내고 있습니까? 일단 대화 통화 녹음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불법 행위들, 예. 범죄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 이걸 가장 자주 활용하는데 사실 갑질 문제나 성희롱 문제 이거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법원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그 증거를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라는 거냐? 이건 처벌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전문가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 자체가 징역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체로 예.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거나 여부를 떠나서요. 맞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이게 녹음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대화 녹음을 이상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네. 뭐 다른 방식으로 왜냐 다른 방식으로 이미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기존 법률로 보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면 금지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나 행복 추구권 등을 들어서 제한해야 한다라는 주장 역시 한쪽 얘기만 할 수 있는 거 얘기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렇죠. 예.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걸 막냐? 누굴 위해서 막는 거냐? 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죠.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러니까 이 통비법 자체가 예. 이 통비 개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가장 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네. 이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의원 역시 자신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정치 위기 맞은 바 있습니다. 이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6년에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힘이 셌거든요. 예. 근데 2016년 제20대 총선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네. 이 대화가 당시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곤욕을 치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럴 때였어요. 그렇군요. 이 때문에 윤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는데 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 대화 이런 이제 대화 녹음 파일 때문에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이 통비법 개정안을 이렇게 낸 거 아니냐? 정치인이 가장 이익 보는 예.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법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자, 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례도 많은데 정치권이 유독 이런 입살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번 관계 없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은요. 갑질당할 때는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대선 예. 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그 대화를 녹음해서 폭로했던 이명수 서울의 소리 예. 기자 제보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이제 10년 최대 10년 징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 이게 법이 통과가 되버리면요. 통과되면 그걸로 통비법 위반 혐의로 예. 잘잘못을 떠나서 잘잘못 따지고 예. 이번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갈등 이면에도 녹취록이 등장합니다. 예? 이 대표가 윤 전 총장과 통화 내용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이 옮긴 녹취록이 있느니 없느니 막 그때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금지한다는 것은 유독 정치권에 유리한 조항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자, 이 법이 또 삼성전자로도 불똥이 튀었네요 보니까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등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사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 녹음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네. 자동 통화 녹음도 가능하고요. 우리 그런데 평론가님께서는 갤럭시 폰을 쓰고 계시는군요. 예, 자동 맞습니다. 통화. 예. 뭐 이 사실은 쓰고 있는 이유가요. 이 통화 녹음 기능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예. 근데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통화 녹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굳이 통화 녹음을 애플 아이폰 한다면 돈을 내고 앱을 사서 깔아야 가능합니다. 또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과 구글 픽셀폰 같은 경우는 통화 녹음은 되는데 상대방에게 이거는 미리 녹음이 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같이 업무상 통화 녹음이 필요해서 갤럭시 제품을 쓴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안 통과로 녹음 기능이 없어진다면 이거 갤럭시 쓸 필요가 없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 이 삼성전자의 불똥이 튀었다. 그렇군요.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가만히 계셔도 자동으로 이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먼저 나설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런데 평론가님 또 한편으로는 약간만 좀 틀어서 보면 예. 개인 음성권을 보장해서 사생활 유출 등을 좀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 주장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다. 잘못된 예. 좀 주장은 아니다라는 또 이런 일부 반론도 약간은 좀 설득력이 있어 있습니다. 보입니다. 예전에 통화 녹음 시 상대방에게 알리는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하자 이 법안이 이미 발의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자유한국당 이제 옛 국민의힘이 김광림 의원이 2017년 7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이용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는데 이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사사건에서는 음성권을 인격권의 한 종류로 인정한 판례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자유 보장 측면이나 개인이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민사 차원에서 당사자 간 증거 자료로 재판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한다라든지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둔다든지 뭐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그런 특정한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무조건 네. 이건 안 된다. 전면 금지다. 예. 이거 하면 징역 막 1년에서 10년 10년이다. 이거는 진짜 좀 뭐랄까 너무 법을 나갔죠. 만드는 사람들의 네. 이건 폭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더 지혜롭게 예. 이 고민을 녹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이 법이 이제 발의만 된 상황이고 발의만 된 거죠. 여러 가지 또 넘어야 될 이 문턱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11명이 대표 공동 발의했다고 하니까요. 예. 이 통과 가능성 어떻게 몇 %, 보십니까, 우리 글쎄요, 평론가님께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나올 때 예. 이렇게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할 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2명만 찬성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전에도 그 비슷한 법안이 나왔었으니까. 예. 근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에게 막 과거 일 들추어내면서 예. 불똥 튀기고 막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본인도 것이다라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또 아이템으로 재미있는 또 주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김성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의사를 밝혔죠. 시민과 상인들이 찬성과 반대 등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어서 나온 가운데 지역 언론의 입장도 나름대로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 코너에서 이 문제 알아보죠. 광주전남 민원연의 문병훈 고문 연결돼 있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의 입장도 나름대로 지금 각각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에 지난 23일 날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 대책위가요,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들의 복합 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 파산과 도산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광주시는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 빈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 시민회의는 24일 이것을 정면을 반박했는데요. 이들은 광주 지역 상권은 복합 쇼핑몰이 없는 지금도 인터넷 쇼핑과 여객 소비에 고객을 빼앗겨서 어렵다. 오히려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전남북은 물론이고 충남 이전 수도권에서도 충청 이남과 수도권에서도 유동인구가 몰려들어 지역 상권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유치를 하기 위한 시민회의인데 이쪽에서는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미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와 별도로 일부 이익 집단화된 상인단체 중심의 민간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유치를 무산시키거나 이권을 노린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그 법과 투명한 절차와 법률이 아닌 집단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광주가 흔한 복합 쇼핑몰 하나 없는 낙후한 도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역 언론의 입장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복합 쇼핑몰 건립이 성사돼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아직 시민사회 일각에서 또 일부 정당에서는 공공이익 최대화, 또 소상공인 피해 최소 방안, 이런 것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최근에 무등일보가 24일 기사를 통해서요, 복합 쇼핑몰 유치 찬성의 무게를 두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인대책위가 민간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능이 중복되는 별도 기관을 구성하려고 한다, 예.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등일보는 이렇게 그 민간협의체를 만들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갈 것이 뻔하고 이들이 혹시 보상이나 우선 입점과 같은 그런 이익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일보는 결국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제까지 선례를 보면 민간협의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이 없었다,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복합 쇼핑몰 상인 대책위 사무총장과의 이제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무총장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자면 반대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게 좀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시던데 무등일본 네. 약간 한 발 정도 더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네. 그렇군요. 좀 화제 한번 돌려보죠. 유일한 비수도권을 표방하면서 출마했던 송갑석 이 최고위원 후보 8.28 전당대회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문님께서는? 예, 뭐 최근에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28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무리했고요. 당대표에는 이재명 후보, 최고위원은 정책래 의원을 비롯한 5명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과가 지역이 볼 때는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이 사실 민주당의 정말 가장 큰 기둥인데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하나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호남 정치 실종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 존재감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역 언론에서는 뭐 일관되게 서운하다,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지금 뭐 기사로 작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전남일보는 민주당이 심장이라 일컫는 호남의 유일한 후보였던 송 후보가 낙선하면서 호남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우려가 있다. 또 5명의 최고위원 중 4명이 친명이기 때문에 지역 챙기기는 사라지고 계파 정치가 이어질 수 있다. 또 송 후보 탈락으로 지역 출신 정치인의 낮은 인지도와 존재감을 내지 못하는 지역 정치력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광주일보는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의 호남을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호남 계파로 최고위원을 채울 가능성이 높고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는 사실 지도부 내에서도 입지가 좁아서 사실상 명예가 강하고 실질권이 약하다. 그래서 호남 달래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송갑석 의원이 이런 최고위원 도전에 실패하면서 예. 민주당 내에서 호남 정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체성 뭐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뭐 송갑석 네. 의원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해서 호남 정치 정체성까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물론 인물이 되고 그러면 뭐 충분히 당선이 됐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모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민원인의 문병훈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동안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안에 있는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극한 대립을 벌여왔는데요. 재판부는 최근 남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지역사회가 정말 해묵은 갈등, 해법 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박지윤이 부르는 하늘색 꿈 전해드리면서 시험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중계 김승환, 기술 김성결, 제작 양복순, 저는 김성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걸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 여정에 저희는 내일 또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에